네, 안녕하십니까. 초선 박사 40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저희 오늘 가운데 구멍이 되게 휑하게 보이네요. 전체 화면으로 보니까. 오늘 김현정 의원님이 네. 불출석 불출석하셨어요. 결석입니다. 다음번에 페널티를 줘야 되겠어요. 불출석 사유를 밝히지 않았어. 동행명령장 발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바쁜 일이 있으신가 봐요. 왜 바쁘신 거지? 네, 전혀 모르시는 거죠, 지금? 전혀 모릅니다. 사유도 밝히지 않고 지금 너무 바쁘셔가지고 사유를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냥 둘이 하기로 했습니다. 좋으시죠? 대리 참석자도 안 구해줬어요. 그러니까 대리 참석자를 구하겠다 하시더니 오늘은 그래서 저희 둘이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방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1초 정도 고민했는데 우리를 기다리는 시청자분들 우리가, 그러니까요. 약속은 지켜야 된다 해서 방송. 지금 검언 공작새님이 먼저 시작하시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냥 둘이 할 겁니다. 네. 이용호님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오늘? 오늘 어디 갔다 왔지? 긴 하루를 또 보내셨군요. 오늘 아침에 방송하고 아침에? 예. 무슨 방송? 아침에 저기 모 KBS? 방송사 예. K본부? 예. 하고 낮에 이제 의원실에서 일 보고 노조 오후에 간담회 방송 있었다고 갔다가 하셨죠? 이제 노조 간담회도 하고 공단 간담회도 하고 그러고 식사하고 왔습니다. 요새 노조 분들도 간담회 따로 다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슈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건강보험공단 네네네. 노조를 만났는데 네.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콜센터를 건강보험공단 소속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게 아니고 외주를 주고 있나요? 위탁 업체들이 맡아서 하는데 그 위탁 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이 간접 고용 문제를 실제 공단으로 소속 전환하는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근데 이게 그 공단 정규직 노동자 신분으로 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신분으로 하진 않고 소위 공단 내에 별도의 소속 기관을 만들어서 신분이나 노동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 공단 정규직과는 트랙이 완전히 다른 이런 방식으로 소속기관 전환을 하는 방안을 문재인 정부 때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그런 정책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합의를 했었어요. 근데 21년도에 합의한 거를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노동 조건 등등에 대한 쟁점이 접점이 안 찾아져서 만 5년 동안 지금 이러고 전환이 안 되고 있었어요.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냥 그런 상태로 있었나 보네요. 조금 쟁점이 좁혀지긴 했었으나 여전히 간극이 남았고 올 초부터는 이제 그 해당 노조에서 강도 높은 막 투쟁도 하고 청와대 앞에서 농성하고 지부장이 단식 농성까지 들어가고 그랬었어요. 단식 농성까지. 그래서 저희 당의 을지로위원회 있잖아요. 네네. 을지로위원회 내에 그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님하고 기후노동위 그 담당하는 저하고 해서 중재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접점을 많이 찾았는데 여전히 남은 게 이제 공단 정규직 노동조합의 그 조합원들의 정서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좀 노동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동자들 사이에 약간의 감정적인 문제들이 좀 있어서 양 노조를 불러가지고 대화하느라고 한참 걸렸습니다. 사실 요새 콜센터가 굉장히 또 뭐 단순 반복 노동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고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핵심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내가 필요한 거 또 궁금한 거를 적재적소에 잘 해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걸 계속 외주를 주면서 몇 년에 한 번씩 기관을 바꿀 수도 없는 일이고 계속 같은 기관에 외주를 주고 있는 상황이었던 바꿔요. 거죠. 업체는 바꾸나요? 업체를 바꾸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길게 일하신 분들은
업체가 바뀌면서 그냥 같은 일을 통산 하는데 20년 정도 일하신 분들도 아. 있고요. 뭐 10몇 년, 뭐 아무튼 장기간 근무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네. 업체 명칭만 바꾸지 일하는 네. 사람들은 그대로라는 그대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정규직화 하는 게 맞는 거죠. 하던 업무가 필수적인 업무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콜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는 것들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밀접한 개인정보, 질병정보 이런 것들을 다루는 영역인데 이거를 위탁 업체한테 맡긴다라는 것도 좀 거시기하고 실제로 그런 상담하는 내용들이 상당한 전문성이 좀 필요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공단 소속으로 내부화하는 게 맞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미 5년 전에 그렇게 합의를 했었죠. 근데 이제 세부 쟁점 때문에 5년을 끌었다는 게 그렇구나. 네. 안타깝네요.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근데 이용구 의원님 혼자 잘 하실 수 있겠어요? 거의 구분응선은 넘었는데 마지막 박주민 위원장님이 거기까지 신경 못 쓰실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은 이제 가끔 한 번씩 오셔가지고 이제 그래도 힘은 실어주시는구나. 무겁게 이제 확인하는 어떤 네네네. 이용구 의원님이 다 열심히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스타트 할 때 같이 하고 중간중간 한 번씩 이렇게 좀 동력을 불어넣어 주신 촉진. 역할을 하시는군요. 촉진자 역할을. 네. 그래도 진짜 5년이나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랍고 비단 국민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왠지 그때 약속했던 기관들 중에 지체되고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요. 더? 일단은 그때 당시에 합의됐던 부분들은 다 진척이 됐고요. 남은 기관인데 규모가 얼마냐면 1,600명이 넘습니다. 엄청 많네.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전국에 이렇게 많아요. 1,600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엄청 덩치 큰 이슈여가지고 네. 공단도 노동조합도 조합원들도 상당히 초미에 이제 관심과 분쟁이 있었죠. 잘 해결이 되어서 을지로위원회가 또 해결하면은 또 꽃달기 행사하잖아요. 꽃달기. 상생 꽃달기. 상생 꽃달기. 꽃을 다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박 의원님 뭐였어요 오늘? 저는 방송 준비했죠. 새날? 거짓말. 바쁘게 지냈으면서. 네, 저희 내일 또 기후특위를 또 오랜만에 해야 되는데, 기후특위. 기후특위 때문에 안건 조정하고 이제 법안 심의할 것들이 좀 조정할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 좀 조정하고. 기후특위 간사잖아요. 네.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기후특위에서 공론화를 진행을 하거든요. 다음 주말부터 해가지고 뭔 이슈로? 그 장기 감축 경로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는 딱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길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가지고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을 2024년에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용우 의원도 잘 아실 벌써? 텐데 벌써 입법 시한이 지났어요. 그런가요? 네, 2월 28일까지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졸속으로 경로를 만들기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입법을 하자. 저희는 의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강하게 이제 경로를 설계를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쨌든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잘 이행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그렇죠. 이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으로 공론화를 설계를 했고 국회의장님 주관으로 저희가 기후특위의 그 역할을 맡겨주셔가지고 지금 시민분들을 300명 정도 전국에서 이제 랜덤하게 선발을 해서 이 주말 2주간 걸쳐가지고 기후와 관련한 문제를 학습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장기 감축 경로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는 그런 수기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또 근데 거기에 세부적인 쟁점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하는 작업을 오늘까지 좀 했는데요. 내일 또 회의가 있어가지고 좀 민감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또 그 와중에 저희가 어제까지는 검찰 개혁으로 엄청 시끄러웠는데요. 그렇죠. 감론을박이 어디 나가서 얘기하기도 민감한. 그러니까 나가서 얘기할 수는 없고. 사실 뭐 저희 그래서 제가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서 발제를 하기로 했는데 3월 안에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추석 전에 검찰청을 폐지하겠다 정부조직법은 이제 통과를 시켰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서 새로운 기관 2개에 줘야 되는데 그 2개 기관 설립을 하기 위한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었잖아요. 공소청과 중수청. 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라서 중수청이죠. 네. 그래서 2개의 기관을 만들기 위한 법을 이제 만들고 있었는데 뭐 이거는 새날 식구들에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요. 네. 근데 지금도 보면은 댓글에 미세 조정 얘기했던 그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이제 저희 당론으로 1월 22일에 당론으로 네.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은 법을 정했었고 다만 당론으로 합의했지만 네. 미세 조정할 수 있다. 네. 그게 그날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미세 조정은 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게 당론 채택할 때 의원총회의 합의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 검찰의 권한이 정말 제대로 뺏겨진 게 맞느냐 네.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 세부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검찰의 흔적을 조금 더 지워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된다고 해서 의견을 네. 모아가는 과정이 사실 최근 몇 주간 계속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희 뭐 기자님들도 어디까지 그럼 조정할 수 있냐 이런 거 물어보실 때마다 사실 답변할 수 있는 가이드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 합의를 하는 중이니까 저희가 말씀드릴 수도 없고. 당 대변인으로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뭐 의총에서의 합의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미세 조정까지는 할 수 있겠다는 것이 의총에서의 합의였으니까 미세 조정 중입니다. 이제 네. 기다려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럼 미세 조정은 그럼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미세 조정은 말 그대로 미세 조정이죠. 이런 답변을 계속 드리다 보니까 사실 저도 말하면서 굉장히 답답했었고 보시는 분들도 그 미세 조정이 말이 되냐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주말에 좀 급물살을 좀 탔던 것 같고 그동안 이제 강한 검찰 개혁을 주장하셨던 분들의 의견을 당이 잘 정리해서 그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를 저희 또 기가 막히게 또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 이후에 네. 대통령님께서도 일부 트위터로 공개도 하시고 그리고 바로 어제였죠. 이제 그 당대표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당정청 협의하는 내용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아마 뭐 협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뭐 설명을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당초 이제 그 생각했던 것보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관계를 완전히 분리하는 방향으로 법안의 내용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에 포함됐던 검사와의 관계 조항이 최종 수정안에서는 통째로 삭제됐죠. 그래서 네.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피의자, 범죄 사실의 요지, 수사 경과 등을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고 뭐 이렇게 하도록 했던 것들이 통째로 삭제돼서 이제 수사가 개시될 때마다 바로 뭐 그 검사 집단에서 그걸 알고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검사의 권한 중에서도 특사경 수사지휘권을 삭제하고 영장 집행지휘권을 삭제하고 또 시행령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도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의 직무위임 이전권을 삭제하고 또 검사도 일반 이제 행정공무원처럼 징계를 통해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조정인가요? 그 뭐 문헌 해석의 범위는 넘어간 것 같아요. 미세 조정에. 그런데 일단 저희가 그 2달 정도 남짓한 기간 동안 수차례 의원총회를 거치고 하면서 큰 틀의 합의를 저희가 계속 해왔던 것 같고요. 이번에 어느 정도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더 고쳐야겠구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잘 보이게 됐던 것 같고 네. 마지막까지 논의를 거치면서 그래도 우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뭐 100점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검사의 권한을 축소하면서도 또 안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된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제 동의하고요. 이제 다만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복귀해 보면 당정청 간에 협의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은 충분히 있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 단계까지 와서 이렇게 좀 여러 당 내외의 논란과 그런 혼란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아쉬운 지점으로 남습니다, 사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좀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과정들이 좀 선제적으로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청래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실용주의 정신을 이번에도 좀 유감없이 발휘해서 네. 어떤 뭐랄까요, 관념적인 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필요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수사 기소 분리, 검사로부터의 수사권 배제하는 방향, 요런 본질적인 내용 중심으로 우리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열어놓고 또 논의,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하면은 바꿀 수도 있고, 그러나 비본질적인 부분에 너무 주목해가지고 그 지점에 너무 매몰돼서 오히려 그런 개혁 대상으로부터 역공을 받을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지 말자라고 하는 어떤 그야말로 실용적인 태도가 이제 막판까지 좀 작동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물들이 도출되지 않았나 싶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 철학이 월요일에 그 대통령님이 트위터에 올리신 그 글에 고스란히 정말 명확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다. 다만 국민의 삶과 국가 100년 대계인 국정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서는 1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개혁을 큰 틀에서 그 흔들림 없는 원칙하에 추진하면서도 우리가 세밀하게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빈틈 없는 그런 체제를 갖춰가야 된다는 부분을 되게 강조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대통령님께서는 명칭을 바꾸는 문제라든지 네. 검찰청장을 검찰총장.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거 뭐가 중요하냐 이런 생각도 좀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네. 것들을 좀 솔직하게 토로하셔가지고 이 개혁을 접근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저희 만찬 다녀왔잖아요. 네. 일요일 날 저녁에. 그날 저녁은 복귀해 보면 이미 당정청 간의 검찰 개혁을 둘러싼 이 쟁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논의가 이미 진척이 된 상황. 그쵸. 예.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마무리 지을 정도로 이 진척이 된 상황이어서 일각에서는 그날 만찬, 일요일 월요일 날 예정된 만찬을 통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을 분명하게 주지시키고 관철하려고 하는 하나의 방편 아니었냐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시간선으로 따지면 이미 정리는 많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그 자리가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의도된 자리는 전혀 아니고, 또 실제로 그 만찬에서의 주요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 개혁의 방점이 있다기보다 개혁 과제 전반에 있어서의 그렇죠. 또 원칙 이런 부분들을 다시 좀 환기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검찰 개혁 논의를 둘러싸고 일각에서 대통령의 맞아. 검찰 검찰 개혁에 개혁 대한 의지에 의지를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떻게 표현할까, 이걸 약간의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억울함 내지는 불쾌감 요런 느낌들도 좀 있지 않았나 싶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전혀 내용적으로 지금 정리된 부분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아닌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 좀 우여곡절의 어떤 지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그날 대통령님께서 이미 합의된 개혁안을 마음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랑 만찬을 하신 건데 저는 사실 대변인으로서 그날 백브리핑을 제가 하기로 했고 네. 그날 만찬에 나왔던 워딩을 책임감 있게 좀 잘 옮기고자 했었는데 약간 그 이후에 너무 대통령님의 말씀을 본인의 관점에서 해석하셔서 여러 군데에서 뭐 익명으로 엄청 인터뷰들을 나왔어요. 많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대통령님께 너무 죄송했고 뭐 대변인의 백불이 약간 무색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 밤 12시까지 이 대통령님의 이 워딩이 맞냐 뭐 이런 것들을 기자들이 계속 확인으로 전화하시는데 제가 이제 무마하려고 해도 워낙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좀 많이 곤란했다. 걷잡을 수 없는. 그래서 사실 대통령님께서 다음 날에 또 트위터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해명을 하셔가지고 네, 저도 이제 대변인으로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대통령님께서 그날 의도하셨던 거는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켜달라는 것을 당부하라는 취지가 정말 아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개혁이라는 게 검찰개혁만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우리가 국민들에게 약속들이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이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큰 틀을 우리 큰 뜻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되 선명성 지나친 선명성 경쟁 뭐 이런 거에 빠지기보다는 정말로 국민에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씩 정교하게 개혁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그걸로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강조를 하셨는데 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각자가 또 맡고 있는 개혁 과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뭐 의원님 노동과제 담당하고 계시고 네. 저도 이제 기후 또 에너지 정책 쪽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 발 한 발 진전시켜 나가야겠다. 그런 좀 의지를 다지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남은 과정은 지금 법사위에서 처리됐죠? 지금 막 제가 오기 전에는 진행 중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아무튼 오늘 안으로 법사위에서 처리를 하고 내일 본회의 오후에 본회의가 2시에 열리는데 내일 아마도 이 중수청법, 공소청법이 올라가고 또 하나 저희 특위에서 네. 추진하는 국정조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네. 본회의에서 채택을 해야 국정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3개의 안건을 올리게 네. 되고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 이 상황에서 필리버스터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예고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필버를 하게 생겼고 어쨌든 뭐 특별한 사정 없으면 이제 이번에 처리가 될 텐데 드디어 검찰청 폐지에 이은 2단계 중수청법, 공수청법이 제정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의외로 검사들의 반발이나 저항들이 없어요. 그죠? 그렇죠. 조용해요. 이미 검찰개혁 추진단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자기네들의 의견들을 개진하도록 판을 깔아줬기 때문에 이미 그 과정에서 충분히 자기네들 할 얘기 다 했고 대통령도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에서의 어떤 저항이나 반발이 오히려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은 대통령께서 이런 개혁 과제를 이렇게 다루는 게 굉장히 좀 능숙한 것 같아요. 이런 저항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어쨌든 네. 이렇게 쭉 끌고 나가는 과정들이 뭐 국민의힘이야 뭐든 뭐 우리 당이 하면은 반대니까 뭐 필버하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국민의힘이 항상 대응하는 방식이 있어서 자기네들의 대안을 가지고 뭔가 좀 토론을 통해서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반대. 무조건 반대. 너 하면 안 돼. 그런 방식으로는 계속 그럼 결국 우리도 대안은 없는 상황에서는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또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데 대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그 내용 하나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지금 법사위에 들어와서 토론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처리가 안 됐나 근데? 왜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지 법사위? 그래요? 아직 제가 뉴스를 지금 들어오느라고 체크를 마지막에 못 해가지고 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오늘 통과되는 건 수순인 것 같고요. 그쪽에서도 사실 세부 그렇죠. 정점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씀하신 대로 제안한 바가 없기 때문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거의 이제 저희가 제안한 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엔 그렇게 이제 통과가 돼서 내일 본회의는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필번은 해야 되는 고충이 있지만 당번을 서야 되고.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 중간에 지금 이제 댓글 창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예. 이제 저한테 자꾸 미세 조정이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전 댓글에서 이제 하시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당시에 저희 당론이 미세 조정까지 당론이었죠. 하겠다. 이제 여기 이걸 골자로 해서 미세 조정 해나가겠다는 것이 그날 의총에서 채택한 당론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당론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대변인 입장을 그렇게 밝혔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당의 입장을 설명을 할 때 제가 미세 조정이란 단어를 그걸 또 썼는데 어떻게 아시네요. 기억을 해주시는 거죠. 댓글 다신 분이 관심은 많이 있어요. 해명해라 뭐 이런 취지인가? 이렇게 설명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1월 20 실제 의총 내용이 그랬습니다. 1월 22일에 의총에서 합의한 문서가 있어요. 제가 예. 뭐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그 문서에 있는 워딩을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또 대변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예.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다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당론을 띄워놓고 그 밑에서 수면 아래에서 당정청은 계속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었고 그 중간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다 전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어쨌든 저희가 치밀하게 잘 협의를 해서 최종안이 나온 것이니까요. 그대로 이번에 본회의에서 잘 통과시키고 또 10월 2일에 출범하는 공소청, 중수청이 정말 잘 출범해서 또 억울한 뭐 허술하게 개혁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피해자가 나왔다. 또 이런 것들이 저쪽에서 좋아하는 그런 소재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진짜 빈틈없이 만반의 준비해야 돼요. 네,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수청법하고 공수청법이 이제 제정이 돼서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법안이 제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발이에요. 이 시작. 그러니까요. 이제 법안이 제정이 됐으니 이 법안을 근거로 해서 시행령을 실제 또 만들어야 돼요. 중수청과 공수청을 만들어야 돼. 하다못해 건물 확보하는 것도 엄청난 일이고요. 거기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도 일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어떤 설계를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일인데 사실 그런 게 빈틈이 생기면 10월 2일 날 바로 사고입니다. 바로 사고. 이거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한테 가시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서 법안 제정도 중요하지만 이 제정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실물적인 부분들을 정말 세밀하게 세팅을 하는 작업.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완전하게 세팅이 돼서 10월 2일 날 여기 땡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과제가 훨씬 많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그 과제를 잘 이행하기 위해서 그럼 이용 의원님이 법사위원회로 가셔가지고 뭐 갑자기 잘 이행해 주시는 걸 감독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과제는 소위 보안 수사권과 전권 송치를 중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또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실물적인 작업과 함께 이 법안 후속 법안 개정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10월 2일 날 다 갖춰진 상태에서 출범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중수청 공수청법은 3월 안에 우리가 처리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다. 그래서 내일 이제 본회의에서 올려져서 처리하고 이번 주에 이제 필버 하더라도 이번 주에 끝난다. 그 말씀 드리고 보안 수사권, 전권 송치 등을 중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도 긴밀하게 논의해서 잘 처리해야 됩니다. 이제 남은 과제가 또 형사소송법 개정이 남아 있죠. 네. 형사소송법 개정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또 빨리 해야죠. 최대한 빨리 할수록 좀 이제 준비하는데 좋겠죠. 시스템들을. 네. 보안 수사권은 기본 방침은
보안 수사권 존치시키지 않는다라는 방향 설정은 있는데 이제 대통령께서도 뭐 일부 예외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체크해서 좀 논의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뭐 예외적으로라도 보안 수사권을 둬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확정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 뭐 네.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는데 급하게 네. 뭔가 확인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죠. 그렇죠. 뭐 구속 기간 만료가 좀 임박했다거나 이런 시간적으로 빨리 처리 완료를 해야 되는 시점에 그거를 경찰로 다시 보내가지고 보안 수사 해가지고 올려보내고 이런 과정들이 좀 부적절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를 위해서라도 일부 보안 수사권을 둬야 되느냐 아니면 그런 보안 수사권 방식이 아닌 다른 여타의 수단과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당연히 보안 수사권 두지 않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점검해보자라는 취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외적으로라도 보안 수사권을 두는 것이 필요한 거냐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좀 반대 의견인데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오히려 맞는 방법이고 정도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 논의들이 예정이 돼 있고 당에서도 활발하게 의견 개진할 거고요. 정권 송치도 마찬가지고요. 네. 왜냐하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우리가 대원칙에 여기서 관철하고자 한 것이니까 그렇죠. 원칙은 되도록 고수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저희 이제 형사소송 개정도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내일 후련하게 우리 내일 통과가 안 되겠네. 또 네. 필리버스터 할 때니까. 첫 법안이 뭔지 모르겠어요. 첫 법안 순서 어떻게 하실지 공소청법 모르겠는데요. 아닐까 싶긴 한데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공소청법 처리하고 그다음에 중수청법하고 토요일 날 중수청법 처리하고 국정조사 계획서 하고 일요일 날 처리하고 뭐 이런 순서가 되겠네요. 국민의힘이 저희의 주말을 뺏어갔습니다. 국민 여러분 참 뭔가 좀 심한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참았습니다. 제 금요일 날 당번인데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당번이에요. 제일 힘든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거의 예전에 러시아인가 어디 정보기관에서 그 고문을 할 때 가장 잠 안 재우기? 그 가장 그 정보를 빼내기 좋은 효율적인 시간대가 새벽 4시 5시래요. 가장 인간이 버티기 힘든 시간대. 그 시간에 당번이네요. 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발제로 넘어가 볼까요? 예. 이 역시 정말 지금 현재 너무나 시급한 현안인데요. 네. 트럼프가 쏘아올린 정말 엄청 큰 공 때문에 지금 저희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용우 의원님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은 시급한 전쟁 추경 또 발목 잡는 국민의힘 이렇게 뽑아봤는데 전쟁 추경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연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지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국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이 지금 있잖아요. 예상되기도 하고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의 어떤 문제라든지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이런 수출 과정에서의 어떤 대비라든지 이런 등등의 이유로 신속하게 이런 상황에 대비한 추경 마련이 매우 기요하다. 이렇게 이제 연일 강조하고 있고 국회에도 신속하게 여야가 의견을 모아서 처리를 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필요하고 있고요. 지금 확인되는 바로는 정부 차원에서는 이 추경 편성안을 거의 다 이제 준비를 다 해서 국회에서 테이블 올려가지고 빨리 처리만 하면 되는 수준까지 와 있나 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이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이거 돈잔치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풀면은 또 물가 상승 압력이 있다 이러저런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되묻고 싶어요. 그러면 추경 하지 말자는 겁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얘기하는 게 유류세이나 이런 방식으로 좀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방법, 이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에너지 취약계층이 가장 직격탄을 맞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화물 자동차 하시는 분들 또 농촌 지역에서 농기계를 돌려가지고 실제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 분들 생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써야 되는데 급등한 유가 때문에 감당이 안 되고 이런 지점에 있어서는 유류세 인하든 뭐 최고 가격제든 그 유가 안정책도 있을 수 있지만 직접적인 지원책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추경이 이런 얘기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재정 건전성 문제를 또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그 KB증권 보고서에서 지금 예상하는 추경 규모를 뭐 1, 20조 정도 보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 때문에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아져 가지고 법인세 세수가 한 5조 이상 더 거칠 예정에 있다라고 하고 또 증권거래가 얼마나 활성화됐습니까? 그죠? 코스피, 코스닥. 그쵸. 이러면서 이 증권거래 증가에 따른 초과 세수가 약 10조 원 정도, 최소 10조 원 정도가 더 예상이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해서 이 추경 이번에 얘기되는 그 전쟁 추경 한 1, 20조 정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게 크진 않다. 이런 얘기로도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추경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과거에 실제로 뭐 걸프전이라든지 9.11 테러, 이라크 전쟁 이런 국제 어떤 요동치는 상황에서 유가라든지 이런 뭐 국제 금융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막 요동쳤을 때 대외 경제적인 요인으로 이런 경우에는 항상 추경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례적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어떤 정책 수단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네.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유류세를 인하하면은 세수가 줄잖아요. 네, 그리고 최고 가격제를 시행을 하면 그만큼 또 그 우리가 보전을 해줘야 되는 그런 금액이 재정 생기잖아요. 재정 수요가 또 생기잖아요. 예. 그런 변화가 발생하니까 당연히 추경이라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과거 사례를 찾아보면은 2021년에 2차 추경할 때 33조 원을 했는데 이때도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서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과거에 언제죠 그게? 2021년. 예. 그래서 뭐 과거에 2016년에 11조 원, 2017년에도 역시 11조 원 이 정도를 초과 세수를 활용해서 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과거에. 그래서 그때 경제적으로 봤을 때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추가 국채 발행 없이도 10조 내외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만약 20조 정도 해야 된다고 하면 조금만 좀 발행하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 재정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고도 말할 수 없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이 전쟁 상황에 따른 그 경제 영역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이 불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구사하고 있어요. 최고 가격 유가에 대한 유가 안정책으로서의 최고 가격제라든지 또는 유가 공급 방안들을 UAE를 통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처음에는 이제 600만 배럴 맞아요. 얘기했다가 네. 추가적으로 지금 더 확보했잖아요. 우리 강훈식. 그렇죠. 2,800만 배럴인가요? 오늘 네. 또 발표하셨는데. 예. 그래서 합산하면은 3,400만 배럴이었나? 뭐 이거를 또 확보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또 대통령께서 언급한 것은 또 수요 절감 대책도 뭐 5부제, 10부제 뭐 이런 방식으로 네. 예. 저기 나오네요. 2,400만 배럴의 긴급 도입. 네. 예. 그래서 이런 다각도로의 어떤 대책을 지금 구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항상 그렇듯 우리가 뭘 하자라고 하면 무조건 안 된다라고부터 시작하고 다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저렇게 또 심지어 뭐 국민의힘 대변인은 매표 추경. 매표 추경이요? 참 말은 잘 만들어내요. 네? 대변인님. 네. 요거에 대항하는 워딩 뭐요? 어디 어떻게 하나요? 네. 매표 추경? 매표 추경이라는 정말 자극적인
근데 좀 잘 와닿지는 않는 것 같은데 매표 추경. 선거를 앞두고 이제 돈잔치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는 건데 참 근데 선거 앞두고 그게 전쟁 일어날 줄 누가 알았어요 온통 우리가. 지금 선거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진짜 우리가 시작한 일이 선거 아니잖아요. 생각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선거 생각하는 정당치고는 거의 뭐 약간 폭망의 길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뭐 그렇긴 한데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불리할 것 같으면 꼭 그렇게 네. 선거용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러니까. 주의를 좀 돌아보세요. 이렇게 트럼프가 계속 위협을 하고 있고 전쟁이 생각보다 이렇게 장기화되고 저희 민생 경제 고통이 지금 심한 상황이니까 지금 어쨌든 처방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쵸. 그 상황 자체를 그럼 부인하는 건지 저는 그게 정말 알 수가 없더라고요. 유류세 인하만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그냥. 대책이 없어요. 근데 유류세 인하해도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럼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세수가 줄어들고 이 유류세는 이미 4년 이상 인하 기조를 지금 계속 가져와서 더 인하할 수 있는 룸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인하 효과도 크지도 않습니다. 네. 뭐 따져보고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지금 뭐 군함 보내달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것도 SNS에다가 갑자기 또 그거 안 보내도 돼. 그냥 한번 테스트 해본 거야. 너네가 얼마나 동맹이 얼마나 나를 뭐 지지해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뭐 로열티를 그러더라고요. 테스트하는 건지. 그리고 나서 심지어 중국과 예정되어 있는 정상회담 연기할 거야. 막 이렇게 거의 약간이 아니라 그냥 기존의 어떤 정치 문법이나 외교 문법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와 정말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우리 초소년들 중심으로 이런 방식에 우리가 계속 끌려가는 건 맞지 않다. 특히 이런 우리 헌법에 규정되는 침략 전쟁을 우리는 부인한다는 걸 헌법에 못 받고 있는데 이런 전쟁에 우리가 동원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의견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고 지금 이기현 의원님이 1인 시위하고 있다고 1인 시위도 하시더라고요. 하고 있었고 네. 이제 지금 트럼프가 어쨌든 입장을 다시 번복했기 때문에 추이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빠른 종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듭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정말 또 어쨌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고 미국 국내에서도 여론이 계속 이렇게 조금 나빠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오후에 보니까 조 켄트 국장이라고 대테러 센터 국장 이분이 참전 용사이시고 어쨌든 대테러 센터 국장으로 그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니까 고위 당국자잖아요. 근데 미국의 대이란 전쟁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오늘 오후에 몇 시간 전에 사의를 표명했어요. 그래요? 정부 당국자였는데 그만두고? 네. 근데 이분도 사의를 트위터에 표명하시긴 했더라고요. 트위터 정치가 일상화돼. 그러니까 많은 고민 끝에 오늘부로 국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 제가 다른 기사에서 본 거는 이분의 또 부인도 군인인데 뭐 전쟁에서 희생됐다고 했나? 뭐 그런 분이더라고요. 근데 나는 양심상 이란에 대한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 이란은 우리나라의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과 미국 내 이스라엘의 강력한 로비에 의한 압박 때문임이 분명해졌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전쟁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도 오늘 사의를 표명할 만큼 조금 미국 내 여론도 나빠지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 사태가 어찌됐든 계속 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면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서 사실은 조금 더 말을 조심하게 되는 그런 이슈이긴 한데요. 정말 할 얘기는 해야죠. 저는 미국 공항에서 한번 제지당할 것 같은데. 뭐 말로써 비판하는 거는 또 뭐 저희가 금도를 지킨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사실 파병 요청이라는 것이 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중대 사안이죠. 함정 파견 요청하고 예. 또 그게 우리가 파병을 의미하는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공식적으로 요청이 오면 국회에서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말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추이를 지켜봐야 되고 또다시 트럼프가 입장을 바꿔가지고 다시 또 뭐 군함 파병 등등 하면은 그때는 단호하게 좀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지금 우리 구독자가 막 260, 70 갔다가 200 다시 40으로 갔다가 동접자 수가 동접자 수요? 예, 파인 2026님께서 이번에 민주당이 오랜만에 세비값 했네요. 모두 수고하셨고 나머지 형사소송법도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에 의해 끝장날 것. 검언 공자세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고. 오, 이용호님 언제부터 댓글을 아니 보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좀 대화를 해보려고 켜봤어요. 처음으로 켜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키신 것 같은데. 네. 오늘 동접자 좀 괜찮네요. 좋다. 수수수수님께서. 네, 수수님은 많이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고고식님하고 그렇군요. 대테러 센터장 사표 냈다는 거 제가 읽은 기사 보셨네요. 그러네요. 트성열이라고 부르시는군요. 트성열의 강력 지지자였는데 대테러 센터장이 트성열? 트성열이 뭐예요? 트럼프와 윤석열의 합성 그런 말이 있었구나. 네. 하바나 HOC님께서 동접 신경 쓰지 마소서. 신경이 안 쓸 수가 없고요. 저기 주변에 좀 동접자 좀 많이 모아주세요. 제가 사실 이거 의원님한테 여쭤보려고 말씀할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용우 의원님이 김어준 총수를 비난했다. 이거에 대해서 해명해라. 이런 글이 올라왔었거든요. 빨리 해명하세요. 뭘 또 비난, 뭘 또 해명. 어떤 취지였는지. 제가 숙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찾아보세요. 뭔지 알 것 같은데. 이용우 의원님 개혁 방안 일관적이어서 응원합니다. Q 왜 이렇게 어려운 요거를 쓰지? Q5C? 자, 그럼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전쟁 추경은 마무리하고. 그러니까요. 그 양당 선거 동향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까요? 선거 동향? 근데 김어준 얘기는 그거였잖아요. 어떤 거? 아니 들었어? 그거 아니에요? 아까도 저희끼리도 얘기했잖아요. 사실 지난주에 저도 기자님들로부터 엄청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김어준 그 당에서 그 장인수 기자는 고발했는데 뉴스공장은 고발 안 하냐. 엄청 기자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게 명백히 고발. 법적인 조치. 근데 명백히 잘못된 그런 사실을 보도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지만 특정 채널에서 또 그 같은 뉴스를 잘못인지를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뭔가 이제 조작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시킨다면은 우리가 고려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뭐 한 번 방송한 걸 가지고 채널 자체를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은 사실 뭐 뉴스공장이든 뭐 중앙일보든 조선일보든 한겨레든 우리가 채널 언론사를 다룰 때 있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이걸 반복적으로 보도하는지를 저희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저도 답변을 했었는데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저희 법률위원장께서도 많은 질문을 받으셨을 것 같고 그에 대해서 법률위원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질의를 해주시고요. 근데 제 답변은 딱 그거였습니다. 검토하고 있지 않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그리고 그런 방송을 한 것에 대해서는 뭐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공소 취소 거래설이라고 하는 게 주는 당원과 국민들한테 주는 굉장한 충격과 요 혼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 발언을 했던 당사자와 사전에 뭐 긴밀하게 공유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 예상이 되고 또 심지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모를 했고 이렇지 않은 이상해야 우리가 형사적 책임을 물을 때는 각자가 했던 발언과 행동을 중심으로 그 한정에서 이제 판단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원들 중에서도 우리한테 막 문자 보내가지고 이거 어떻게 가만두냐 막 이러면서 법적 대응해야 된다 막 이런 의견 주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사안의 충격적인 사안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싸잡아서 법적인 평가를 하기는 법 영역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당에서 어떤 뭐 법적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나 향후 계획도 없다 이렇게 그냥 드라이하게 얘기하고 있는 마당이고요. 다만 그 채널 내에서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그 채널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았던 당원과 국민들에게 유감 표명 정도는 하고 정리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은 좀 드려본 거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종합적으로 다 그 시청자들께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그쵸 거래설이 아니죠. 공소취소 거래설은 소설인데 요 공소취소 거래설 기초로 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특검 법안을 냈어요. 그러니까요. 특검하자고.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면은 이거 탄핵감이다 막 이런 얘기도 막 국민의힘이 하고 있어요. 이럴 정도로 굉장히 악의적으로 활용되고 근거 없는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확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좀 우리가 짚고 단호하게 넘어간다. 할 필요가 있었죠. 네. 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선거 동향을 보면 오세훈 시장이 나올까 말까 하다가 결국엔 나와. 네. 플랜 B 얘기 나오자마자 공천 등록. 네? 박수민 의원님 안 나오시는 건가요, 그럼? 등록했을걸요? 그러니까 등록하겠다고 6명이라고 했는데.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방송 가면 이번에 이 국민의힘의 지방선거를 둘러싼 여러 가지 그 뭐 잡음과 이런 것들은 하나의 키워드로 설명이 된다. 지방선거 대응을 하거나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당권 싸움을 하고 있다. 당권 싸움을 지금부터 벌써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구시장의 중진들 다 이제 지금 제끼려고 하잖아요. 그쵸.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이진숙 또는 초선인 최은석 의원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중진들을 왜 공천 안 주냐? 공천 주면 거기에 빈자리가 생기거든. 그 빈자리에 한동훈이 나올 수 있거든. 한동훈은 나의 경쟁자야. 당권 경쟁자. 장동혁 지도부는 그거 싫어하거든요. 이런 부분. 또 오세훈은 이미 지방선거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예측하나 봐요. 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장동혁 네. 열심히 지금 비판하고 밑자락 깔아놓으면서 혹여 결과가 이제 낙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비판들을 장동혁 지도부가 수용을 안 했기 때문에 나의 혁신 선대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책임 전가하면서 이제 또 당권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국민의힘의 선거 지형 동향은 당권 경쟁에 매몰돼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걸로 설명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참 당이 지금 지금 실체가 남아 있지 않은데 그 당의 수장이 되겠다고 지금부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경쟁을 한다는 게 네.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대구에서 지금 국민의힘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진숙? 네. 압도적이래요. 깜짝 놀랐어. 주호영, 추경호 또 누구였어? 그 윤재옥인가? 아무튼 다선 의원들이 다 지금 뭐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난다 그러고 그런데 국민의힘 고민은 과연 이진숙 전 위원장을 내보내서 중도가 아니잖아요. 중도 이미지는 고사하고 뭐 합리적 보수 개혁부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 극우적 이미지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김부겸 전 총리님 지금 막 등판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대결이 되겠냐. 그러면서 그 초선의 최은석 의원 얘기가 많이 돈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 뭐 재미는 없지만 자기들만의 그런 싸움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게 되면 주호영 의원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온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고 그러면서 그 대구 수성이잖아요. 네. 그 자리에 한동훈이 재보궐선거 나오게 하면서 무소속 주한 연대를 지금 뭐 고민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고 재밌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네. 대구의 자존심을 살리시길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김부겸 전 총리께서 대승적 결단을 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러니까요.
조만간에 입장을 내지 않을까. 임박했다는 기사들도 나오던데. 네. 과거에 음. 수성에서 20대 총선에서 김문수를 꺾고 국회의원 당선이 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재명 정부가 이제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이 시기에 김부겸 전 총리가 딱 등판하면은 우리 당이 총력 집중하고 해서 그냥 그러니까 대구시장을 탁 이진수 한 적 있나요 우리가? 대구시장 없지 않나요? 누가 있었나? 민주당 대구시장 없었던 것 같은데. 최초 한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진숙 씨는 오늘도 온종일 길을 다니며 명함을 돌렸다고 합니다. 네? 이진숙. 단독 김부겸 측 정부가 선물 보따리 줘야 대구시장 조건부 출마 의사. 시원하게 출마하시면은 뭐 정부가 줄 수는 없죠. 대놓고 선거와 관련해서 관건 선거가 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요. 네. 왠지 잘못된 단독인 것 같습니다. 이런 주장을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기사 내용을. 네, 아무튼 저희 진짜 이진숙을 다시 네. 대구시장 자리에서 볼 수는 없잖아요. 꼭 우리 당이 대구에서도. 이진숙 씨 오늘도 온종일 길 다니며 명함 돌림 이러니까 다른 분이 빵 돌리는 게 효과적일 텐데요. 빵 유명하잖아요. 뭔지 아시죠? 알죠? 법인카드. 빵진수. 온 국민이 다 봤죠. 근데 그런 사람이 네. 또 시장으로 나온다고 하고 또 거기서 유력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정말.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요. 이 YS 리 5623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의 자존심을 살려주시길 대구 시민들께 부탁드립니다. 네. 벌써 9시 넘었네요. 그러니까요. 댓글 실시간 댓글 반응 이거 재밌는데? 실시간 이렇게 하는 게? 앞으로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하죠 우리. 의원님 아니 이게 오늘 처음 보시더니 마력에 빠지신 것 같네. 되게 재밌어 이게. 이렇게 이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서로 우리가 이제 대화하듯이 하니까. 또 보고 싶은 댓글만 보시는 것 같아. 그리고 그렇죠 뭐. 네. 여러분 소통하는 방송에 또 재미에 저희 이용호님이 빠지셨네요. 근데 댓글이 보니까 한 5분 정도가 계속 돌리는 것 같은데. 아시겠죠? 수수수수님하고 고고싱님, 수수님하고 YS 고고싱님. 네. 수수수수님은 자주 들어오신다는 분이죠. 네. 고고싱님도 많이 오시는 분입니다. 네, 검은 공작새님도 최근에 많이. 사실 제가 댓글을 오늘 처음 봅니다. 실시간 방송.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네네네. 잘못 얘기했네. 네, 사랑진이님 실방입니다. 네, 이제 저희 9시까지 약속된 시간이 끝나가지고. 실방이 라이브? 실시간 방송. 진짜. 우리 청정구역 이용우 의원님. 네. 맞습니다. 네. 좋아요 귀염귀염 이용호님. 이런 거 잘. 그런 거 읽지 마세요. 그런 걸 제가 읽어드려야죠. 본인 거 읽지 마시고. 네. 이용호님 오케이. 네, 여러분 이용우 의원님의 마력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둘이 그러고 보니까 오늘 김현중 의원님 댓글창에도 안 들어오셨네. 까먹을 뻔했네. 이분이 행복 만땅님 상기해 주셨다. 이용호 TV, 박지혜 TV 요새 그 여러 가지 민감 이슈 때문에 방송이나 유튜브 출연하고 돌아오면 구독자 수가 줄어요. 왜냐하면 민감 이슈에 대해서 한 입장은 어떤 방식으로 밝혀도 어떤 한 측에서는 분명히 비판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 수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새날 시청자님들이 우리 구독자 수를 다시 원상 회복 좀 시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왕성 활동을 위해서 지금 여기 자막으로 나가는 후원 계좌로 자그마한 손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용우 후원에 박지혜 후원에 김현정 후원에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결성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 대변인으로서 당의 방침을 그대로 전달하다 보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오늘 의용 의원님 재밌네요. 의용 의원님 앞으로 댓글 담당하세요. 아 재밌네요 진짜. 근데 내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사리 사욕은 조금만 챙기시고 댓글을 읽어도 정말 오랜만에 무슨 용기 내서 말인지 얘기한 모르시는 단어가 되게 많이 올라올 것 같아. 건데. 그러니까 해석해 주세요. 앞으로. 이용우 조선시대. 예, 오늘 너무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꼭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양손에 한 분씩 더 이렇게 그 시청자분들 해서 저기 동접자 수 500 이상 지금 찍어주세요. 그리고 그런 말씀하실 때 핸드폰 보고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아 그렇지. 네네. 핸드폰하고 대화하시려고 해요. 아 진짜 여기 네, 여러분. 이용 의원님이 지금 후원 계좌는 여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신데. 네, 저희 의용 의원님의 매력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네. 초선 박사! 채널 화이팅!